한족은 11세기 초반이 되자 자신들끼리의 내전보다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몽골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79년 몽골 제국의 쿠발라이 칸은 중국의 심장부를 유린하고 몽골 제국인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하지만 약 90년 후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한족은 중원의 지배권을 다시 되찾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의 청나라가 지배하던 중국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쪽으로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일부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또한 서북부의 신장 지역을 이 시기에 정복하였습니다. 바위로 가득한 산악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넓이 166만 제곱킬로미터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몽땅 집어넣고도 룩셈부르크와 리텐슈타인까지 덤으로 넣을 만한 면적입니다. 이제 중국은 지정학적인 천하통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진 만큼 소수민족 갈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무슬림 거주 지역인 신장 자치구는 현재까지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떠안고도 남을 이점을 주는 곳입니다. 전편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지정학적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유럽인들의 침략을 겪었던 중국은 이 완충지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등은 중국 땅을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 됨으로써 신흥 열강으로 부상한 일본의 침략까지 받았는데 1931년 만주와 내몽골을 1937년 중국의 심장부인 난징을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중국에서 철수하자 소련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다가 이듬해인 1946년에 철수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서구 국가들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국제적 현안과 마찰을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해결하라는 서구인들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확산되어 아랍권 국가들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이자 민주주의 운동인 아랍의 봄의 경우 이를 바라보던 서구 국가들의 생각은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들은 아랍권 국가들의 뿌리내린 권위주의와 그들에게 놓여진 지정학적인 상황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튀니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민주화 및 정권 교체가 실패하고 내정과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데 오히려 혁명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민주화라는 순진한 생각은 중국의 4천년 역사에서의 한족이라는 정체성과 중국 특유의 정치문화, 지정학적 배경에 대한 서구인들의 무지에 기인합니다. 일본에 맞서서 국공합작하여 함께 싸웠던 두 세력인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고 패배한 국민당은 현재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해 베이징 라디오 방송국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인민해방군은 모든 중국 영토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티베트와 신장, 하이난, 그리고 대만도 포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베트, 신장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변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중화 사상이 몸에 밴 한족들은 주변 소수민족이나 국가들을 동등한 지위를 가진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와 신장이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2등 전략인 도광영해를 강조합니다. 그 뜻은 조용히 실력을 키움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역량 강화에 힘을 쓴 것이죠. 물론 마오쩌둥이 주도한 사회주의 정책인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수천만 명의 인민을 굶겨 죽이고 대실패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어떤 한족의 왕조도 해내지 못했던 중앙 집중화를 해냈습니다. 내몽골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몽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1951년 한족의 땅이 아니었던
티베트를 합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영토를 수호하고 한족은 물론 중국의 수많은 소수 민족들에 대한 공산당의 주도권을 강화시키는 데 일생을 바칩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화가 진행되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불러오고 중국 인민에게 극심한 빈곤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 정책은 주춤했을지언정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의 후계자들은 통합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번영된 중국으로의 전환을 꾀했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제창했습니다. 이 정책은 정치를 포함한 인민의 삶의 많은 영역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되 경제의 영역의 일부에서 자본주의를 꾀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약 10%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개혁뿐만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과의 마찰로 중국의 개혁은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989년 천안문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인민 봉기를 무차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났으며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는 동시에 개혁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주요 무역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력으로 미국을 도발하여 자국의 영토의 안보 역량을 시험해보며 중국 대외 밖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실력을 키울 필요가 없을 만큼 초강대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 편은 중국의 국경을 돌아보며 중국이 왜 티베트 독립저지에 목숨을 거는지, 또한 신장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